뒤에 사내들이 따라오니까요. 낯선 남자의 낮은 속삭임이 윤사라 회장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윤사라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인 것처럼. 하지만 그 손의 힘은 너무도 단단했고 너무도 급박했습니다. 윤사라가 놀라 입을 열려는 순간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공포가 목을 조여왔죠. 윤사라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 밤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깨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어디 갔어? 분명 이쪽으로 튀었는데? 윤사라 회장을 찾는 용역 사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윤사라의 심장은 마치 미친 것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몸 전체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 사람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없앨 수 있는 사내들이라는 걸. 윤사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급 코트 안쪽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하이힐을 신은 발목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끌어안고 있던 낯선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리얼하게. 아, 엄마. 또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윤사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골목 전체에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치매약은 먹고 나온 거야? 이 밤중에 어딜 싸돌아다녀.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 목소리는 연기가 아니라 분노처럼 들렸고 연출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다툼처럼 들렸습니다. 윤사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 나를 살리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입술을 떨며 몸을 작게 웅크렸습니다. 술에 취한 노인처럼, 길을 잃은 아줌마처럼.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다가오던 사내들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뭐야? 그냥 취객 아냐? 가로등 불빛 아래 보이는 건 낡은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 하나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리는 중년 여자 하나. 윤사라 회장의 고급 코트는 이미 눈과 지늘게 범벅이 되어 그녀의 정체를 완전히 지워놓고 있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그럼 다른 쪽이네. 빨리 이동해. 놓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사내들의 발소리가 눈 쌓인 골목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윤사라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윤사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아팠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겁도 없네. 거긴 우리 같은 놈들도 밤엔 안 가는 데예요. 윤사라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의 가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어딘가에서 본 사람처럼. 윤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단순한 위기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과 깊게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하늘 구름 윤사라 회장이 이 냄새나는 재개발. 골목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객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던 겁니다. 오늘 밤은 무려 50년 만에 기록된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눈은 비처럼 퍼부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지금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도 경우도 없이 혼자 이곳에 들어온 선택이 이토록 후회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용역들이 세입자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을 때 윤 회장은 보고서나 사진 따위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봐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를 이 골목으로 몰아넣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촌 동생이자 그룹 전무인 최상무. 그가 이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뒤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윤 회장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켜버렸다는 것도. 꼭 잡아라. 최상무가 내린 그 섬뜩한 지령이 이미 현장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상 윤 회장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녀는 눈밭을 구르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힐을 신은 채 눈이 허리까지 쌓인 언덕을 달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목은 휘청거렸고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렇게 윤사라 회장은 도망자처럼 재개발 골목 깊숙이 몰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가 거칠게 끌어안았고 귓가에 낮은 목소리가 속삭이듯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인 척하세요. 뒤에 사내들이 따라오니까. 결국 윤 회장은 막다른 골목 끝 허물어져가는 폐가 구석에 몰려 몸을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터져나왔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송이가 들러붙었습니다. 도망칠 힘은 이미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낯선 청년에게 낚아채지듯 끌려갔습니다.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뚜벅뚜벅 사내들의 발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욕설 섞인 낮은 목소리. 윤 회장은 공포에 질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청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윤 회장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골목 전체에 울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엄마. 내가 술 좀 먹고 왔다고 했지. 윤 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청년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틈도 없었습니다. 청년은 억울함에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치매약은 왜 또 안 먹고 나왔어? 이 밤중에 어딜 돌아다녀? 얼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의 목소리는 생생했고 너무도 분노에 차 있었으며 무엇보다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제발 좀 집에 가자니까.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윤 회장은 순간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청년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을 살리려는 것이라는 걸.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술에 취해 길을 잃은 노인처럼. 그 순간 바로 뒤까지 다가왔던 사내들의 발소리가 멈칫 멎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너무도 리얼해서 윤 회장조차 순간 자신이 정말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 된 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뒤까지 따라붙었던 사내들이 그 광경을 보고 멈칫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보이는 것은 낡은 점퍼를 입은 가난해 보이는 청년. 하나와 술에 취한 듯 공포에 질려 고개를 푹 숙인 중년 여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윤 회장이 입고 있던 값 비싼 코트는 이미 진흙과 눈에 범벅이 되어 고급스러움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내들 눈에는 그저 흔하디흔한 골목의 취객 모자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그냥 취객이잖아.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쪽 폐가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발자국이 저기로 이어지는데요. 우두머리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야, 빨리 이동해. 놓치면 우리 다 목 날아간다. 그 말과 함께 사내들은 눈보라 속으로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뚜벅뚜벅. 그들의 발소리가 눈발에 섞여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제야 청년은 윤 회장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공기가 아니라 공포가 먼저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청년은 바닥에 주저앉은 윤 회장을 내려다보며 툴툴거리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간도 크시네. 겁도 없이 거길 왜 들어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거긴 우리 같은 놈들도 밤에는 안 가는 데인데. 윤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선 청년의 얼굴은 역광에 가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상한 익숙함. 고마워요.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청년 아니었으면. 나는 말을 잇지 못하자 청년은 콧방귀를 끼듯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고마우면 밥 한 끼 사주세요. 아님 떡값이라도 좀 주시던지. 말투는 투박했지만 청년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윤 회장의 목에 조심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그 목도리에서 능키키한 땀냄새와 흙내음이 섞여났지만 윤 회장은 태어나서 덮어본 어떤 밍크코트 그 목도리가 훨씬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청년은 그녀 앞에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 진짜 얼어 죽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 윤 회장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재계를 쥐고 흔들던 윤사라 없는 청년의 운명은 그곳에는 그렇게 한 번의 손길로 서서히 얽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의 회장과 갈 곳 하나 없는 흙수저 청년의 운명은 그렇게 거친 손길 하나로 조용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여기서 넋 놓고 있다가는 진짜 입 돌아가요. 청년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윤 회장의 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 회장은 어리둥절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뼈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그 정도 통증은 느껴질 틈조차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윤 회장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겨우 물었지만 청년은 대답 대신 앞장서서 눈길을 헤쳐나갈 뿐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한참을 걷고 나서야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재개발 구역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컨테이너는 금방이라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찌그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청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누추하지만 어쩌겠어요. 호텔 스위트룸은 아니어도 얼어 죽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그는 뻑뻑한 쇠문 손잡이를 낑낑대며 돌렸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쇠 긁히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회장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생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향기 속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이 공간은 짐승 우리처럼 느껴질 만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뭐해요? 밖에서 눈사람 될 거예요? 빨리 들어와요. 청년의 재촉에 윤 회장은 쭈뼛거리며 컨테이너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청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치직탁.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전구가 몇 번 껌뻑거리더니 이내 희미한 주황빛을 토해냈습니다. 어둠이 걷히며 좁은 컨테이너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얇은 매트리스 하나, 찌그러진 석유난로,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 몇 벌. 그것이 이 청년이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윤 회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돌리다 젖은 외투를 털고 있는 청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후아 진짜 춥네. 아줌마 괜찮아요? 청년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고개를 획 돌려 윤 회장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주황빛 전구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청년의 얼굴. 짙고 뚜렷한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오뚝한 코,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그 눈매까지. 그 얼굴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던 남편 강진우의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여보. 윤 회장의 입에서 헛소리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닮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마치 젊은 시절의 남편이 타임머신을 타고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착각에 윤 회장은 순간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윤 회장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렇게 빤히 봐요? 제가 좀 잘생겼죠? 씻으면 더 괜찮은데. 그 넉살 좋은 말투, 쑥스러울 때마다 코를 문지르는 그 버릇까지. 윤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청년은 놀라 급히 달려와 윤 회장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청년에게서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이 그리운 살냄새가 섞여 풍겨왔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을 들어 청년의 뺨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현기증이 좀 나서. 아까 너무 놀라서 기운이 다 빠졌나 봐요. 하지만 윤 회장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의문 하나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청년은 윤 회장을 매트리스 위에 조심스럽게 앉힌 뒤 구석에 놓인 석유난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딸깍. 불이 붙자 매캐한 석유 냄새와 함께 붉은 온기가 컨테이너 안을 서서히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난로 위에 양은 주전자를 올려놓고 자신의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원래 제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그가 내민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작은 종이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차갑게 식어 눅눅해진 붕어빵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천하의 하늘 그룹 회장이 길바닥에서 파는, 그것도 다 식어버린 붕어빵을 받아들고 있다니. 평소 같았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먹어요. 식어서 맛은 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배는 찰 거예요. 청년은 난로 위에서 손을 녹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거 안 먹나? 윤 회장은 아무 대답 없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운 팥탕금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세차게 쳤습니다. 맛있네요. 윤 회장의 말에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죠? 저기 사거리 포장마차 할머니가 팥을 진짜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윤 회장은 붕어빵을 씹으며 고개를 숙인 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죽은 남편을 너무도 닮은 이 가난한 청년이 자신의 전부였을 저녁 한 끼를 아무 망설임 없이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윤 회장의 얼어붙은 심장에 뜨겁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거야? 윤 회장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스쳐 지나갔지만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2년 전 3살 배기 아들 준우를 잃어버렸을 때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이 그녀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예요? 난로 위에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청년은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강동수요. 편하게 동수라고 부르세요. 강동수. 윤 회장의 손끝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동수는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윤 회장에게 건네며 씩 웃었습니다. 아줌마는요? 보니까 곱게 자란 사모님 같은데 자식들은 뭐하고 이런 험한 데를 혼자 다녀요? 자식. 그 단어가 윤 회장의 가슴을 송곳처럼 후벼 팠습니다. 자식은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든요. 윤 회장의 쓸쓸한 대답에 동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랑 반대네요. 동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뭐 버려진 건지, 진짜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고아예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서리빨 같은 외로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가슴이 찌릿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이런 험한 삶을 살게 된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수가 젖은 바지가 불편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축축하네. 아줌마, 바지 좀 말릴게요. 그는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 버리니까 딴 데 보세요. 동수는 젖은 작업복 바지단을 툭툭 털더니 천천히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돌리는 척 하다가 무심코 동수의 다리 쪽으로 시선을. 그리고 그 순간 윤 회장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동수가 걷어올린 왼쪽 종아리 그곳에 차마 눈을 떼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게 물린 커다란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22년 전 윤 회장의 뇌리에 지옥처럼 각인된 바로 그날의 기억. 3살배기 아들 준우가 사나운 도사견에게 다리를 물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던 그 장면과 상처의 위치도 찢긴 살의 모양도 남아있는 흔적까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 같은 신음을 터뜨리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눈 녹은 흙탕물 위에서 붕어빵은 천천히 뒹굴었습니다. 윤 회장의 입에서 새어나온 억눌린 비명은 좁은 컨테이너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동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다가와 윤 회장의 손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하나, 동수의 왼쪽 종아리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밭을 헤치고 오느라 동수의 낡은 작업복. 바지는 무릎 아래가 흠뻑 젖어 있었고 바지 끝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져 컨테이너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찝찝하네. 물이 다 흘러내리네. 동수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중얼거리며 축축해진 바지단을 다시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로의 열기로 바지를 말릴 생각이었죠. 거친 손길로 바지를 무릎까지 쑥 걷어올리자 가려져 있던 흉터의 전체 모습이 정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놓은 듯 살점이 뭉개지고 뒤틀린 거대한 흉터가 종아리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심장은 터질 듯 저며왔습니다.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 상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우야, 안 돼.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쳤습니다. 이웃집에서 탈출한 사나운 도사견이 3살배기 아들의 다리를 물고 미친 듯이 흔들었던 장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리며 제발 다리만은 온전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던 그날의 공포.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듯 동수의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총각, 다리, 그 상처는,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동수는 그제야 윤 회장의 시선이 자신의 흉터에 박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걷어올렸던 바지단을 황급히 다시 내리려 했습니다. 마치 보여줘선 안 될 흉한 것을 들킨 사람처럼. 아, 이거요? 놀라셨죠? 미안해요. 보기 좀 흉하죠? 동수는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윤 회장은 동수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말해줘요. 어쩌다 그런 흉터가 생긴 건가요? 윤 회장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수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흉터래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원장님 말로는 개한테 아주 심하게 물린 자국 같다고 하더라고요. 쿵. 윤 회장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에게 물린 자국. 고아원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상처. 그리고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2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 준우가 틀림없었습니다. 동수는 윤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황급히 바지를 발목까지 끌어내리며 흉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밝은 척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징그럽죠? 예쁜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눈 버려요. 그 한마디가 윤 회장의 억장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예쁜 사람은 보면 안 된다는 말. 자기 몸에 난 상처가 남에게 보일까 부끄러워서 평생 숨기고 살아왔을 아들. 부모 없이 자라며 저 흉한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쪄 다리를 부여잡고 혼자 울었을까. 윤 회장은 당장이라도 내가 내 엄마다라고 소리치며 동수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을 밝혀봤자 이 기막힌 진실을 청년이 받아들일 리만무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억지로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징그럽기는요. 아주 용감한 상처인데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윤 회장은 억지로 눈에 힘을 주어 참아냈습니다. 동수는 윤 회장의 말에 이외라는 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용감한 상처라니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 그는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들 재수 없다면서 피하기만 하던데. 그 쓸쓸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윤 회장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준우야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그 상처만이 아팠겠어요. 윤 회장의 떨리는 말에 동수는 날로 불을 조금 더 죄며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고아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거라니까요. 그리고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린 때 애들이 괴물 다리라고 놀려서 반바지도 못 입었어요. 누가 날 버렸는지 몰라도 참 지독하게도 버렸죠. 그 담담한 말투가 윤 회장의 가슴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탓에 아니 지키지 못한 탓에 금지옥엽 귀한 아들이 버려진 자식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원통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널 지킬게. 윤 회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오열을 억지로 삼키며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총각. 몸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데 혹시 예전에 운동했었어요? 동수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눈빛 위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동수는 난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윤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태권도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맑게 웃고 있는 어린 동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실 태권도 선수였어요. 꽤 잘 나갔죠. 동수의 목소리에는 짧은 자부심과 더 긴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도 나가고 메달도 좀 따고 국가대표 상비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윤 회장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맑고 씩씩했던 아이가 어쩌다 재개발 구역의 철거 인부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걸까?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윤 회장의 안타까운 물음에 동수는 사진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3 때였어요. 사고를 좀 쳤죠. 동수는 난로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픈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 여자애가 있었어요. 남매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각별한 사이였죠.
그의 입가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돈 좀 있다는 집 아들놈이 그 애를 좋아한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괴롭히고 동수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놈이 여자애를 빈 교실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듯 동수의 숨이 잠시 가빠졌습니다. 눈이 뒤집혔죠.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윤 회장의 물음에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놈이 여자의 뺨을 때리려는 걸 제가 막았거든요. 그러다 밀쳤는데 동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대요. 하필이면 뼈가 좀 복잡하게 부러졌다고. 윤 회장은 숨을 죽인 최동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놈 집안있게 잘 나가는 졸부였어요. 합의는 절대 없다고 길길이 뛰더라고요. 동수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고아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합의 못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잖아요. 운동선수의 손과 발은 흉기라나요. 그래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래요. 가중처벌 대상이죠. 네. 뭐라고요? 윤 회장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아이를 구하려던 정당방위가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흉악범 취급을 받다니. 판사님한테 빌었어요. 여자애를 구하려던 거라고. 근데 그쪽 변호사가 워낙 비싼 사람이어서 그런지 동수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제 말은 하나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결국 소년원 갔어요. 태권도 협회에서는 영구 제명됐고요. 대학은 꿈도 못 꾸죠. 동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빨간 줄 그인 전과자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나오고 나서는 공장이든 식당이든 닥치는 대로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 가나자졌습니다. 그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과자 쓰지 말라고. 윤 회장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학의적인 보복과 횡포가 꽃다운 아들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동수는 다 식어버린 주전자의 물을 종이컵에 따르며 쓰게 웃었습니다. 이 바닥은 신원 조회 같은 거 안 하니까요. 그냥 힘만 쓰면 되거든요. 웃기죠? 사람 하나 구하려다 내 인생은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게. 그는 잠시 침묵하다 가윤 회장을 바라보며 개구쟁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죽어가도 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또 오지랖을 부렸네요. 나 진짜 바보죠? 그 순간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바보라니. 천사 같은 내 아들이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니. 누구냐 어떤 놈들이냐. 윤 회장의 머릿속에서 아들의 인생을 망친 그 졸부 집안에 대한 끔찍한 상상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그 집안의 기둥 뿌리까지 뽑아서라도 갚아주겠어.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동수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총각절대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동수는 낯선 아줌마 이정중하고 뜨거운 위로에 당황한 든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싫지 않은지 잡힌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윤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겁고 더 무서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을 건드린 놈들.
이 윤사라 가지옥을 보여주마. 화려한 의사 가운도 명품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빠진 청바지에 두툼한 베이지색 코트, 목도리를 칭칭 감은 수수한 차림의 아가씨. 양손에는 반찬통이 든 보따리 가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동수야. 그 이름이 새벽 공기 속에 서맑게 번져나왔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윤 회장 앞에서 보여주던 그 넉살 좋은 얼굴은 그대로 사라지고 잔뜩 가시를 세운 곳은 도치처럼 굳어버린 눈빛만 남았습니다. 너 여긴 또 왜 왔어? 동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그 타박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넘기듯 보따리를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비번이라 왔어.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네. 그리고는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해왔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그 말 한마디에 컨테이너 안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동수가 말했던 그 여자애. 동수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고 지켜낸 그 아이. 동수는 그 보따리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가라. 필요 없으니까. 그러곤 아가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야, 이서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동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데 드나들면 소문나. 너 병원에서 잘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가 붉어지더니 동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상관없어. 숨을 들이켠 그녀가 결국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잘리면 잘리는 거지. 나 의사 된 거 너 때문이잖아. 동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눈물 젖은 숨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감옥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 된 거야. 나중에 내가 다치면 내가 고쳐주려고. 서연의 눈에서 박동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수는 그 눈물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동수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동수야, 제발 나 좀 밀어내지 마. 너 나 구하려다 그놈 팔 부러뜨리고 전과자 된 거잖아. 나 때문에 국가대표 꿈도 접었잖아. 서연은 울먹이며 거의 비명처럼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것 같아서.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 순간 동수의 표정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이성이 그 얼굴 안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모질게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너한테 빚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동수는 서연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돌려 세웠습니다. 차갑게. 정말 차갑게. 그리고 나 이제 전과자야. 철거 용역 사내라고. 너 같은 의사 선생님이랑은 급이 달라. 동수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형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줘. 서연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동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동수 너 진짜. 하지만 동수는 마지막 한 방을 더 꽂아 넣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한 번만 더 오면. 동수의 눈이 핏빛으로 젖었습니다. 그땐 내가 사라져버릴 거야. 그리고 동수는 컨테이너 문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눈밭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반찬 보따리를 눈밭에 내려놓고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 동수의 눈빛이 그 뒤를 따라물처럼 젖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그제야 동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바보 같은 기집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지. 동수는 눈밭에 놓인 반찬통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동수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아, 아줌마 깨셨어요? 시끄러웠죠? 별일 아니에요. 동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퉁퉁 부은 눈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 동수의 옷에 묻은 눈을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엄마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저 아가씨 많이 좋아하는구먼. 동수는 툴툴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아원 동기예요. 귀찮게 따라다녀서 혼 좀 냈어요. 하지만 동수의 손은 반찬통을 쥔 채 이미 꽉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진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총각. 아가씨가 말한 그놈. 총각을 전과자로 만든 그 졸부집 아들 맞지? 동수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네. 박민재라고 이 동네 유지 아들이에요. 병원장 아들이라던가 뭐. 돈으로 다 해결하는 집안이죠. 박민재. 윤 회장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감돌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꿈을 짓밟고 사랑하는 여자마저 밀어내게 만든 놈. 윤 회장은 동수의 손에 들린 식은 반찬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엄마가 다 되돌려주마. 잃어버린 꿈도, 떠나보낸 사랑도, 억울하게 빼앗긴 명예도,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되찾아주겠다고. 윤 회장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동수를 이끌었습니다. 총각, 이제 그만 밥 먹어요. 저 아가씨 정성을 봐서라도 남기면 벌 받아요. 동수는 말없이 반찬통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센 척하던 청년도 그냥 밥이 필요한 상처 많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동수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윤 회장은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온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눈 쌓인 언덕을 내려가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비서실장.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이 지역 유지라는 박민재. 그리고 그 애비까지. 직업, 재산, 비리. 그리고 윤 회장의 손이 휴대전화를 쥔 채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동수라는 청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잠시 정적. 그리고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재개발 구역의 불빛을 멀리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한 남자의 삶을 끝장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여자의 분노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박민재. 그리고 내 놈들. 숨도 못 쉬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냉철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 봉투를 받지도 않은 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작해. 회장님, 지시하신 박민재 부자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 회장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중년 남자의 사진과 껄렁한 표정의 청년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박민재에 붙이는 대성건설 박철수 사장입니다. 김 실장이 차분히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하청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사 대표로 평소에도 갑질과 횡포로 악명이 높습니다. 윤 회장이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박민재는 학창시절부터 돈으로 사고를 무마하고 다니던 상습 문제 인물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동수 씨 사건도 확인했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서류에서 김 실장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당시 목격자들 진술을 돈으로 매수해 정당방위를 쌍방 폭행도 아닌 일방적인 특수 폭행으로 조작했더군요. 조작? 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동수 씨가 태권도 선수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가중 처벌을 유도하기 위해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윤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쾅 내던졌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윤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한 청년 아니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들의 만행. 치가 떨렸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강동수 씨가 출소한 이후에도 그가 취직하는 공장마다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도록 종용했습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윤 회장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극한의 분노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차가운 침묵으로 형태를 바꿀 뿐이니까요. 김 실장. 네, 회장님. 대성건설. 우리 그룹이랑 거래하는 게 있나? 김 실장이 태블릿을 빠르게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물류창고 증축 공사와 계열사 리모델링 하청을 맡고 있습니다. 매출의 80% 가오리 그룹에서 나옵니다. 윤 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원장님 말로는 걔한테 아주 심하게 물린 자국 같다고 하더라고요. 쿵. 윤 회장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걔에게 물린 자국. 고아원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상처. 그리고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2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 준우가 틀림없었습니다. 동수는 윤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황급히 바지를 발목까지 끌어내리며 흉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짓 밝은 척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징그럽죠? 예쁜 사람은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눈 버려요. 그 한마디가 윤 회장의 억장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예쁜 사람은 보면 안 된다는 말. 자기 몸에 난 상처가 남에게 보일까 부끄러워서 평생 숨기고 살아왔을 아들. 부모 없이 자라며 저 흉한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쪄 다리를 부여잡고 혼자 울었을까. 윤 회장은 당장이라도 내가 내 엄마다라고 소리치며 동수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실을 밝혀봤자 이 기막힌 진실을 청년이 받아들일 리만무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 아이를 지키는 개우선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억지로 삼키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징그럽기는요. 아주 용감한 상처인데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윤 회장은 억지로 눈에 힘을 주어 참아냈습니다. 동수는 윤 회장의 말에 이외라는 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용감한 상처라니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 그는 난로 위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들 재수 없다면서 피하기만 하던데. 그 쓸쓸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윤 회장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준우야 내 새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죄인이야.
그 상처 많이 아팠겠어요. 윤 회장의 떨리는 말에 동수는 날로 불을 조금 더 죄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고아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거라니까요. 그리고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린 때 애들이 괴물 다리라고 놀려서 반바지도 못 입었어요. 누가 날 버렸는지 몰라도 참 지독하게도 버렸죠. 그 담담한 말투가 윤 회장의 가슴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탓에 아니 지키지 못한 탓에 금지옥엽 귀한 아들이 버려진 자식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원통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널 지킬게. 윤 회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오열을 억지로 삼키며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총각. 몸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데 혹시 예전에 운동했었어요? 동수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눈빛 위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동수는 난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윤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태권도 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맑게 웃고 있는 어린 동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실 태권도 선수였어요. 꽤 잘 나갔죠. 동수의 목소리에는 짧은 자부심과 더 긴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도 나가고 메달도 좀 따고 국가대표 상비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윤 회장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맑고 씩씩했던 아이가 어쩌다 재개발 구역의 철거 인부가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걸까?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윤 회장의 안타까운 물음에 동수는 사진을 가방 깊숙이 쑤셔 넣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3 때였어요. 사고를 좀 쳤죠. 동수는 난로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픈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보육원 출신 여자애가 있었어요. 남매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각별한 사이였죠. 그의 입가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돈 좀 있다는 집 아들놈이 그 애를 좋아한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싫다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괴롭히고 동수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그놈이 여자애를 빈 교실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을 떠올리듯 동수의 숨이 잠시 가빠졌습니다. 눈이 뒤집혔죠.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요? 윤 회장의 물음에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움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놈이 여자의 뺨을 때리려는 걸제가 막았거든요. 그러다 밀쳤는데 동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대요. 하필이면 뼈가 좀 복잡하게 부러졌다고. 윤 회장은 숨을 죽인 채 동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놈 집안이 꽤 잘 나가는 졸부였어요. 합의는 절대 없다고 길길이 뛰더라고요. 동수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고아인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합의 못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윤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잖아요. 운동선수의 손과 발은 흉기라나요. 그래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이래요. 가중처벌 대상이죠. 네. 뭐라고요? 윤 회장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여자아이를 구하려던 정당방위가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흉악범 취급을 받다니. 판사님한테 빌었어요. 여자애를 구하려던 거라고. 근데 그쪽 변호사가 워낙 비싼 사람이어서 그런지 동수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제 말은 하나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결국 소년원 갔어요. 태권도 협회에서는 영구 제명됐고요. 대학은 꿈도 못 꾸죠. 동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빨간 줄 그인 전과자를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나오고 나서는 공장이든 식당이든 닥치는 대로 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 가나자졌습니다. 그놈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과자 쓰지 말라고. 윤 회장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학의적인 보복과 횡포가 꽃다운 아들의 인생을 조직적으로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동수는 다 식어버린 주전자에 물을 종이컵에 따르며 쓰게 웃었습니다. 이 바닥은 신원 조회 같은 거 안 하니까요. 그냥 힘만 쓰면 되거든요. 웃기죠? 사람 하나 구하려다 내 인생은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게. 그는 잠시 침묵하다 가윤 회장을 바라보며 개구쟁이처럼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죽어가도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또 오지랖을 부렸네요. 나 진짜 바보죠? 그 순간 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바보라니. 천사 같은 내 아들이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니. 누구냐 어떤 놈들이냐. 윤 회장의 머릿속에서 아들의 인생을 망친 그 졸부 집안에 대한 끔찍한 상상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눈에 선운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그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뽑아서라도 갚아주겠어.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동수의 거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총각 절대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제가 장담할게요. 동수는 낯선 아줌마 이정중하고 뜨거운 위로에 당황한 든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싫지 않은지 잡힌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윤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그보다 더 뜨겁고 더 무서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을 건드린 놈들. 이 윤사라가 지옥을 보여주마. 화려한 의사 가운도 명품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 빠진 청바지에 두툼한 베이지색 코트. 목도리를 칭칭 감은 수수한 차림의 아가씨. 양손에는 반찬통이 든 보따리 가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동수야. 그 이름이 새벽 공기 속에 서맑게 번져나왔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윤 회장 앞에서 보여주던 그 넉살 좋은 얼굴은 그대로 사라지고 잔뜩 가시를 세운 곳은 도치처럼 굳어버린 눈빛만 남았습니다. 너 여긴 또 왜 왔어? 동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그 타박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넘기듯 보따리를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비번이라 왔어.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네. 그리고는 보따리를 들어 보이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해왔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그 말 한마디에 컨테이너 안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가씨가 동수가 말했던 그 여자애. 동수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고 지켜낸 그 아이. 동수는 그 보따리를 보지 않으려는 득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가라. 필요 없으니까. 그러곤 아가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야, 이서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동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데 드나들면 소문나. 너 병원에서 잘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가 붉어지더니 동수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상관없어. 숨을 들이켠 그녀가 결국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잘리면 잘리는 거지. 나 의사 된 거 너 때문이잖아. 동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눈물 젖은 숨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감옥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 된 거야. 나중에 내가 다치면 내가 고쳐주려고.
서연의 눈에서 박동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동수는 그 눈물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동수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동수야, 제발 나 좀 밀어내지 마. 너 나 구하려다 그놈 팔 부러뜨리고 전과자 된 거잖아. 나 때문에 국가대표 꿈도 접었잖아. 서연은 울먹이며 거의 비명처럼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진 것 같아서.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 순간 동수의 표정이 찢어질 듯 일그러졌습니다. 안아주고 싶은 마음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이성이 그 얼굴 안에서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더 모질게 서연을 밀어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한 일이야. 너한테 빚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동수는 서연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돌려 세웠습니다. 차갑게. 정말 차갑게. 그리고 나 이제 전과자야. 철거 용역 사내라고. 너 같은 의사 선생님이랑은 급이 달라. 동수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하는 형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줘. 서연의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동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동수 너 진짜. 하지만 동수는 마지막 한 방을 더 꽂아 넣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한 번만 더 오면. 동수의 눈이 핏빛으로 젖었습니다. 그땐 내가 사라져버릴 거야. 그리고 동수는 컨테이너 문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눈밭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반찬 보따리를 눈밭에 내려놓고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 동수의 눈빛이 그 뒤를 땀물처럼 젖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그제야 동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바보 같은 기집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지. 동수는 눈밭에 놓인 반찬통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동수가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아, 아줌마 깨셨어요? 시끄러웠죠? 별일 아니에요. 동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퉁퉁 부은 눈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 동수의 옷에 묻은 눈을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엄마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저 아가씨 많이 좋아하는구먼. 동수는 툴툴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아원 동기예요. 귀찮게 따라다녀서 혼 좀 냈어요. 하지만 동수의 손은 반찬통을 쥔 채 이미 꽉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진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조용히 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총각. 아가씨가 말한 그놈. 총각을 전과자로 만든 그 졸부집 아들 맞지? 동수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네. 박민재라고 이 동네 유지 아들이에요. 병원장 아들이라던가 뭐. 돈으로 다 해결하는 집안이죠. 박민재. 윤 회장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전신을 감돌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의 꿈을 짓밟고 사랑하는 여자마저 밀어내게 만든 놈. 윤 회장은 동수의 손에 들린 식은 반찬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엄마가 다 되돌려주마. 잃어버린 꿈도, 떠나보낸 사랑도, 억울하게 빼앗긴 명예도,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되찾아주겠다고. 윤 회장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동수를 이끌었습니다. 총각, 이제 그만 밥 먹어요. 저 아가씨 정성을 봐서라도 남기면 벌 받아요. 동수는 말없이 반찬통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센 척하던 청년도 그냥 밥이 필요한 상처 많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동수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윤 회장은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온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눈 쌓인 언덕을 내려가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비서실장.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이 지역 유지라는 박민재. 그리고 그 애비까지. 직업, 재산, 비리. 그리고 윤 회장의 손이 휴대전화를 쥔 채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동수라는 청년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잠시 정적. 그리고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재개발 구역의 불빛을 멀리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은 한 남자의 삶을 끝장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 여자의 분노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박민재. 그리고 내 놈들. 숨도 못 쉬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윤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냉철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 회장은 서류 봉투를 받지도 않은 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시작해. 회장님. 지시하신 박민재 부자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 회장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이 건넨 두툼한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중년 남자의 사진과 껄렁한 표정의 청년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박민재에 붙이는 대성건설 박철수 사장입니다. 김 실장이 차분히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하청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사 대표로 평소에도 갑질과 횡포로 악명이 높습니다. 윤 회장이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박민재는 학창시절부터 돈으로 사고를 무마하고 다니던 상습문제 인물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동수 씨 사건도 확인했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서류에서 김 실장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당시 목격자들 진술을 돈으로 매수해 정당 방위를 쌍방 폭행도 아닌 일방적인 특수 폭행으로 조작했더군요. 조작? 네. 김 실장의 목소리 가나자졌습니다. 강동수 씨가 태권도 선수라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가중 처벌을 유도하기 위해 판사 출신 정관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윤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쾅 내던졌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윤 회장의 어깨감이 새하게 들썩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한 청년 아니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들의 만행. 치가 떨렸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강동수 씨가 출소한 이후에도 그가 취직하는 공장마다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도록 종용했습니다. 보고가 이어질수록 윤 회장의 표정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극한의 분노는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차가운 침묵으로 형태를 바꿀 뿐이니까요. 김 실장. 네, 회장님. 대성건설. 우리 그룹이랑 거래하는 게 있나? 김 실장이 태블릿을 빠르게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현재 물류창고 증축 공사와 계열사 리모델링 하청을 맡고 있습니다. 매출의 80% 가오리 그룹에서 나옵니다. 윤 회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끝을 눌렀습니다. 내 아들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밝혀줘서. 그건 고맙습니다.
그것은 윤 회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수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견뎌낸 모진 세월의 증거이자 끝내 살아 돌아온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동수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 윤준입니다. 앞으로 하늘그룹은 정직하고 바른 이 청년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 회장의 검은 세단이 향한 곳은 한남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재개발 구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허름한 옥탑방. 동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그 동네에서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윤 회장은 아들의 소박한 소원에 기꺼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평생 결제만 하던 손으로 쌀을 씻고 미역을 불리고 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밥 냄새. 고소한 참기름 향. 차가운 옥탑방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도 옆에서 전을 부치며 거들었죠. 회장님, 아니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싱겁지 않아요? 딱 좋구나. 우리 서연이가 손맛이 아주 좋아. 윤 회장과 서연이 마주보며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고부지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옥상 평상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지난날 뼛속까지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풍경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동수야, 밥 먹자. 윤 회장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과 쇠고기 듬뿍 들어간 미역국을 상에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둥근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코스 요리보다 칠이 벗겨진 밥상 위 집밥이 훨씬 더 빛나 보였습니다. 윤 회장은 생선살을 발라 동수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아들. 그동안 못 먹인 거 엄마가 다 해줄게. 동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고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 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안 먹니? 맛이 없어?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이 말이 하고 싶었어요. 동수는 눈물을 닦고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윤 회장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2년을 기다려온 말. 그래, 내 새끼. 윤 회장은 동수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서연도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에는 축복처럼 눈이 내렸지만 옥탑방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하늘 그룹 본사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경우 원형 의상을 착용한 건장한 남자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강동수, 아니 윤준우. 하지만 그는 후계자 수업 대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윤 회장은 아들의 태권도 실력과 현장 경험을 살려 전문 경호 회사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흉기 취급받던 손과 발이 이제는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겁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은 병원 VIP 병동 보안 점검입니다. 갑시다. 거긴 제가 직접 챙겨야죠. 그가 도착한 곳은 서연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서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던 서연이 동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수야, 아니 윤 대표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동수는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이 구역 보안 책임자가 누굽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환자들이 꾀병 부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머, 못 살아.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동수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동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여기서 사람을 살려. 그리고 조용히 단단하게. 나는 너를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게. 평생. 따스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의 따뜻한 난로가 될 수 있습니다.